도연아, 엄마가 왔어. 75살 순례의 절규가 양평선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무덤 사이를 헤매며 아들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5년 전 엄마 벌초 다녀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죠. 그때 풀숲에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고 순례의 눈에서 5년 만에 희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이 늙은 개가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양평선산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무덤 사이로 낙엽들이 소리 없이 굴러가고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처량하게 울고 있었죠. 그 고요함을 깨뜨리는 건 규칙적인 발톱질 소리뿐이었습니다. 큰 바위 아래에서 늙은 개 한 마리가 끊임없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한때 새하얗던 털은 이제 누렇게 바랜 상태였어요. 12살 보기의 발가락 사이는 딱딱하게 굳은 흙으로 가득했고 발톱은 바위에 긁혀서 닳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이 바위 아래 묻혀 있다는 걸 확신하듯이 말입니다. 또 왔구나, 보가. 마을 이장인 민수가 손에 든 플라스틱 그릇을 바닥에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료를 붓는 소리에도 보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바위, 그 한 지점만을 향해 앞발을 계속 휘저었죠. 민수는 무릎을 굽혀 보기의 등을 쓰다듬어 봅니다. 갈비뼈가 손에 닿을 정도로 말랐지만 근육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다른 곳은 절대 파지 않는 복이었거든요. 선산 전체를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땅을 파는 건 오로지 이 바위 아래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찾는 거냐? 민수의 물음에 보기는 잠깐 발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탁한 눈동자 속에서도 무언가 간절한 빛이 번뜩였어요. 그러더니 다시 바위를 향해 발톱을 세웠죠. 흙먼지가 일어나고 작은 돌멩이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오전 7시, 보기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나서 정확히 1시간 동안 바위를 팠어요. 그리고 오후 3시와 저녁 8시에도 똑같이 반복했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일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쓰럽게 여겼고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은 귀신 들린 개라며 무서워했지만 어른들은 보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저 개가 뭘 기다리는 걸까? 주인이 죽어서 혼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보물이라도 묻혀 있나? 그런 추측들이 오갔지만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보기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 바위 아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였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바위를 파고 있었고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보기의 의지가 때로는 숭고하게, 때로는 안타깝게 느껴졌죠. 멀리서 포클레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 펜션을 짓겠다며 온 개발업자들의 공사 소리였어요. 보기의 귀가 쫑긋 서더니 불안한 듯 몸을 떨었습니다. 변화를 감지하는 예민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곧 다시 바위에만 집중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보기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서울 구로동의 낡은 아파트 방 안에서 순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진 속 42살 아들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7살 때
보기가 혀를 내밀며 장난치는 모습이 함께 찍혀 있었죠. 아들아, 오늘도 엄마가 널 포기하지 않을게. 순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또렷한 발음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5년간의 그리움은 깊었어요. 사진을 쓰다듬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식탁에는 여전히 2명분의 아침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도연이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순례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첫 숟가락도 떠보기 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또 그러고 계세요? 이웃집 영애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죠. 5년이에요, 할머니. 이제 좀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순례는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불쑥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안 돼요. 도연이는 살아있어요. 엄마가 느낄 수 있거든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이런 대화를 반복해왔거든요. 대신 순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조용히 나갔어요. 오전 10시. 순례는 늘 하던 대로 양평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형사 박 경사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무뚝뚝했어요. 할머니, 새로운 단서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가서 찾아볼게요. 위험해요. 그 나이에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순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색빛 아파트들 사이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어디선가 도연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양평에서 온 전화였어요. 최민수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순례 씨, 안녕하세요. 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신중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요 며칠 보기를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30년 경찰 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순례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요. 보기가 5년 동안 똑같은 자리만 파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순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기다림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보기든 어머니든 말입니다. 그럼 이장님도 제 생각과 같으신 거예요? 도연이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보기의 행동이 심상치 않아요. 동물의 직감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이는 눈물이었죠. 이장님, 제가 추석 때 내려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세요. 보기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통화를 마친 순례는 도연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도연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엄마 나를 찾아와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순례는 벌떡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추석 벌초를 위한 준비를 해야 했어요. 5년 만에 다시 양평선산을 찾을 결심을 굳혔죠. 도연아, 엄마가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2019년 9월 14일 토요일 아침, 순례는 정성껏 재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37살 도연이 부엌에 들어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올해도 고생 많으세요. 추석 전에 미리 벌초 다녀올게요. 그래야지. 추석 되기 전에 조상님들께 인사드려야지. 도연은 식탁 아래로 기어 들어간 보기를 불렀습니다. 7살 보기는 여행 가방을 보고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도연과 함께 어디든 따라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보가,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인사드리러 가자. 보기는 목을 기울이며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갈색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마치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도연은 대학원에서 조선시대 무덤을 연구하는 향토사학자였습니다. 30살에 늦깎이로 시작했지만 벌써 7년째 문화재 발굴 현장을 누비고 있었어요. 특히 왕족 무덤에 관해서는 손꼽히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죠. 이번에 양평 쪽 자료를 좀 더 조사해 보려고요. 혹시 그 지역에 중요한 유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순례는 아들의 열정을 기특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결혼 생각은 언제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구도 좋지만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날 생각은 안 하니? 보기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도연이 보기의 목을 긁어주자 보기는 기분 좋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둘의 우정은 특별했어요. 보기가 5살 때 동네에서 구조해서 지금까지 7년을 함께 보냈거든요. 점심을 마친 도연은 보기용 간식과 물그릇을 챙겼습니다. 선산까지 차로 2시간 거리였지만 보기는 차 멀미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죠. 엄마, 벌초 잘 다녀올게요. 보기도 함께요. 하룻밤 머물다가 일요일에 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순례는 현관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때는 그게 아들을 보는 마지막이 될 줄 몰랐죠. 일요일 저녁이 되어도 도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벌초를 마치고 일요일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순례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죠. 월요일 아침이 되어도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양평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박 경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드님과 다툰 일이나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요? 전혀 없어요. 도연이는 순한 아이거든요.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경까지 동원했지만 보기와 도연의 흔적은 선산에서 끊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총출동해서 산과 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소용없었죠. 9월 14일 토요일 벌초 후 마을 민박집에서 하룻밤 묵었다고 하는데 9월 16일 월요일 오전까지도 마을에 있었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박 경사의 설명에 순례는 의아해했습니다. 일요일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월요일까지 있었다는 게 이상했어요. 폐광 지역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전문 장비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 경사의 설명에 순례는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그 위험한 곳에 도연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2주일 후 경찰은 수사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단서가 없어서 자발적 실종으로 분류됩니다. 순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엄마 오늘도 맛있네요 하며 된장찌개를 먹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날부터 순례의 5년간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경찰서에 전화하고 양평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이고 도연의 방은 그날 그대로 보존해 뒀어요. 보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아침 순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5년 만에 양평 선산을 찾기로 한 날이었죠. 큰아들 진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혼자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갈까요? 아니야. 엄마가 혼자 가야겠어. 순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수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오전 9시에 양평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산골로 변해가는 걸 보며 술래는 가슴이 뛰었어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2시간 만에 양평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술래는 변화를 느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번화해졌더라고요. 새로 생긴 펜션들과 카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요즘 이 동네가 관광지로 뜨고 있어요. 개발업체들이 땅 사겠다고 난리예요. 술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산 입구까지 아스팔트 길이 새로 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흙길이었는데 말이죠. 선산에 도착하자 술래는 먼저 조상들 무덤을 찾았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도연이가 미리 와서 정리해뒀을 텐데 이제는 술래 혼자서 해야 했죠. 낫으로 풀을 베어내고 무덤 앞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재물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도연이 목까지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들이었어요. 술래는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들, 도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술래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죠. 제례를 마치고 재물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술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에서 늙은 개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고 있었죠. 개는 털빛이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몸집도 많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술래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이야?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는 그 목소리를 듣더니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술래에게 다가왔죠. 정말 복이구나. 술래는 무릎을 꿇고 개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복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술래에게 달려왔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술래의 품에 안겼죠. 복이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12살이 된 나이가 역력히 느껴졌어요. 하지만 술래를 알아보는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죠. 술래는 복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복아, 너 어디 있었니? 도연이는? 우리 도연이는 어디 있어? 복이는 술래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빼내고는 특정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죠. 복이가 바라보는 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제야 그 바위 아래 흙이 파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그곳을 팠던 흔적 같았죠. 복아, 혹시 너가 그 바위를 팠니? 복이는 술래를 바라보더니 바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술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복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죠. 복이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도연이는 정말 어디에 있을까?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키 큰 중년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죠.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복이가 사람을 따르다니요. 남자는 술래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친근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 이장 최민수라고 합니다.
술래는 벌떡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했던 그 이장이었죠. 아, 이장님, 저예요, 박술래. 전화로 말씀드린.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보기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보기가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간 건 처음 봐요. 보통 때는 아무나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보기가 제 아들 개거든요.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보기가 5년 동안 기다렸던 게 바로, 네, 제 아들이에요. 보기는 여전히 바위 근처에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술래와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민수는 보기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치고는 건강해 보였지만 갈비뼈가 도드라질 정도로 말랐어요. 털도 윤기를 잃어 거칠어져 있었죠. 보기가 이렇게 마른 건 언제부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밥은 줬는데 많이 먹지를 않더라고요. 민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래는 보기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보기가 정말 5년 동안 혼자 있었던 건가요? 네. 처음에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거의 이 바위 근처에서만 지내고 있어요. 술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보기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보기는 술래의 손길을 느끼며 편안해 보였죠. 민수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바위 아래를 파는 건 최근 몇 달 사이의 일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그 근처에 있기만 했거든요. 왜 갑자기 파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몇 번 지켜봤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7시, 오후 3시, 저녁 8시. 정확히 1시간씩 파요. 술래는 놀랐습니다. 보기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혹시 다른 곳도 파나요? 아니요. 오직 저 자리만요. 신기하죠? 술래는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바위 아래를 파고 있었어요. 앞발톱이 닳아서 짧아져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죠. 보가 뭘 찾는 거니? 보기는 술래를 돌아보더니 낑낑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바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이 근처에서 뭘 하셨을까요? 마지막에요. 술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이 마지막 날 무엇을 했을까요? 벌초를 마치고 어디로 갔을까요? 도연이가 조선시대 무덤을 연구한다고 했어요. 혹시 이 근처에 그런 게 있나요?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산에 옛날 무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몰라요. 술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도연이 그 무덤을 찾으러 다녔던 건 아닐까요? 혹시 그 무덤과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들어서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계 소리 같은 거요. 기계 소리요? 포클레인 같은 중장비 소리 말이에요. 근데 낮에는 공사하는 곳이 없거든요. 술래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밤에만 들리는 기계 소리라니 이상했어요. 보기가 갑자기 파는 것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선산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누구지?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어요.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술래와 민수 쪽으로 걸어왔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항개발에서 온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키 큰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받지 않고 팔짱을 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일대 개발 계획이 있어서 답사차 왔습니다. 혹시 이 땅 주인이 누구신지 아세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긴 조상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개발할 수 없어요. 김 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덤이야 이장하면 되죠. 보상도 넉넉히 해드릴 테니까요. 순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조상의 무덤을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 취급하다니요. 보기는 낯선 사람들을 보더니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털을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개가 사나우네요. 김 부장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더욱 크게 짖었죠. 보가 그만해. 순례가 보기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온순했는데 이상했죠. 개발업체 사람들은 더 둘러보다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보기는 털을 내리고 진정했어요. 보기가 저 사람들을 싫어하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보기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보기는 원래 사람을 잘 따르는 개예요. 저렇게 경계한 적이 없어요. 순례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연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오후 2시가 다 되어가네요. 보기가 곧 다시 파기 시작할 거예요. 과연 3시가 되자 보기는 정확히 바위 아래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행동이었어요. 순례는 결심했습니다. 보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아내야겠어요. 그것이 도연을 찾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장님, 제가 며칠 더 머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마을에 한의원을 하는 영숙 씨가 있는데 그분한테 부탁해 볼게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보기가 기다린 5년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영숙의 한의원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약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아담한 건물이었어요. 순례는 보기와 함께 문을 두드렸죠. 어서 오세요. 민수 이장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영숙은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순례를 맞았어요. 보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 보기가 사람을 따라왔네요? 네. 저희 아들 개거든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보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럼 할머니가 그 실종된 분의 어머니시군요. 민수 형님한테 들었어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힘드셨을 텐데 이제라도 보기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영숙은 순례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보기는 순례 곁에 바짝 붙어 앉았죠. 보기가 평소와 많이 달라 보여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순례는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원래는 사람을 피했거든요. 먹이를 줘도 멀리서만 먹고 절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완전히 다르네요. 순례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는 기분 좋게 눈을 감았어요. 5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저녁 8시가 되자 보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 보기가 바위 파러 가는 시간이네요. 순례는 보기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기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바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1시간 동안 꾸준히 땅을 팠죠. 순례는 손전등을 비춰가며
보기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보기는 바위의 특정 부분, 그것도 아주 정확한 지점만 팠어요. 다른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보가 정말 뭘 찾고 있는 거니? 보기는 잠시 고개를 들어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꼭 찾아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9시가 되자 보기는 정확히 파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술래와 함께 한의원으로 돌아갔어요. 시간 감각이 정말 놀라웠죠. 이튿날 아침 술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기는 이미 깨어서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보가 가자. 술래는 보기와 함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보기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앞서 걸었죠. 바위에 도착하자 보기는 즉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바위 주변 흙이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색깔이 약간 어두웠고 촉촉함의 정도도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여기를 팠다가 다시 메운 것 같았죠. 혹시 술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뭔가 중요한 게 묻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삽을 들고 있었어요. 어떠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데 이장님, 이 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흙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년 경찰 경험이 있는 그의 눈에도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맞아요. 이 흙은 분명 누군가 건드린 흔적이 있어요. 술래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번 파봐도 될까요? 보기가 이렇게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술래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끔찍한 것이 나올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도연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죠. 해봐요. 민수는 보기가 판 곳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삽을 넣었습니다. 얕게 파도 흙의 질감이 확연히 달랐어요. 인위적으로 메운 흔적이 분명했죠. 30cm 정도 팠을 때였습니다. 삽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어요. 뭔가 있어요. 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보기도 파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를 응시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검은색 비닐봉지가 나타났습니다. 꽤 두꺼운 봉지였고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도연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것일까요? 민수는 신중하게 봉지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뭔가 단단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여기서 열어볼까요? 아니면 한의원으로 가져갈까요? 여기서 봐요. 못 기다리겠어요.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풀었어요. 안에서 플라스틱 통 하나가 나왔죠. 통을 열자 또 다른 봉지가 나왔습니다. 방수 처리가 꼼꼼하게 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안쪽 봉지를 열었을 때 술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와 USB가 들어 있었거든요. 수첩 표지에는 도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께 마이너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술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명히 도연의 필체였어요.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술래 주변을 맴돌았죠. 드디어 찾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한의원으로 돌아온 술래와 민수는 도연의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9년 9월 15일, 도연이 사라지기 바로 하루 전이었죠. 어제 벌초를 마치고 마을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밤늦게 이상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걸 봤다. 중장비 소리가 들린다. 술래는 도연의 글씨를 따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30년간 경찰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범죄자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여요. 민수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의 말에 집중했어요. 밤에만 활동하고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무엇보다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요. 영숙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 씨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9월 16일 새벽 조선시대 금관과 도자기를 트럭에 싣고 가는 걸 목격했다. 이들은 문화재를 도굴하고 있다.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문화재 도굴이라면 큰 조직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술래는 무서워졌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기록이었으니까요. 내일 결정적 증거를 잡을 생각이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만약을 대비해 이 자료를 보기가 아는 곳에 숨겨둔다.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정의를 위해 나섰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술래 씨, 아드님은 정말 용감한 분이었어요. 문화재 도굴은 우리 역사를 파괴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영숙의 질문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 거예요. 문화재 도굴 조직은 보통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거든요. 술래는 USB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도연의 목숨을 건 진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이장님,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마을 사무소에 컴퓨터가 있어요. 가서 확인해 봐요. 세 사람은 서둘러 마을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보기도 조용히 따라왔어요.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말이죠. 사무소 컴퓨터에 USB를 꽂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파일들과 동영상, 그리고 문서 파일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트럭과 여러 명의 남자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뭔가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죠. 이게 도연 씨가 목격한 현장이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땅이 파헤쳐진 모습과 금속 탐지기를 든 사람들, 그리고 조선시대 유물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2019년 9월 15일입니다. 오후 11시경 폐광 근처에서 수상한 활동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벌초를 마치고 마을에서 하룻밤 머물고 있는데 밤늦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술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열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도연의 음성이었어요. 이들은 체계적으로 이 지역의 조선시대 무덤을 도굴하고 있습니다. 왕족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금관, 도자기, 장신구 등을 불법으로 반출하고 있어요. 영상에는 흐릿하지만 사람들의 얼굴도 몇 명 나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중 한 명을 알아봤어요. 저 사람 어제 온 개발업체 직원 아닌가요? 술래도 기억났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였어요. 그럼 개발업체가 가짜였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도굴한 땅을 합법적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민수의 추리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문서 파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대한개발 김태식 부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3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해 왔다.
그들은 밤에 도굴 작업을 하고 낮에는 정상적인 개발업체인 것처럼 위장한다. 나는 이틀간 이들의 활동을 관찰했고 내일 9월 17일 서울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술래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니요. 민수가 마지막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도연이 그린 지도였어요. 도굴 현장들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지도대로라면 폐광 주변 전체가 도굴 현장이네요. 영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5년 동안 도굴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장님, 도연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술래의 간절한 질문에 민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조직들은 목격자를 없애거나 입을 막으려고 해요. 하지만 아드님이 학자라는 점이 중요해요. 무슨 뜻이에요? 문화재 감정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혹시 아드님을 어딘가에 감금하고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술래는 그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도연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보기가 갑자기 문 쪽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왔던 그 검은 승용차였죠. 저들이 또 왔네요. 민수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차가 2대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았죠. USB를 숨겨야 해요. 술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USB를 빼서 영숙에게 건넸어요. 이걸 안전한 곳에 숨겨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가지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곧 김 부장과 여러 명의 남자들이 사무소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은 험악했죠. 김 부장은 사무소 안을 둘러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뒤에는 덩치 큰 남자 셋이 따라왔어요. 술래는 가슴이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죠. 안녕하세요. 어제 뵌 분들이네요. 민수가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30년 경찰 경험이 이런 때 도움이 되었어요. 이장님, 혹시 이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없었나요? 땅을 파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술래는 보기가 자신의 다리 뒤로 숨는 걸 느꼈어요. 땅을 파는 소리요? 글쎄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래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는 신호였죠.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나요? 김 부장이 갑자기 술래를 향해 물었습니다. 술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벌초 때문에요. 혼자 오셨어요? 네. 늙어서 혼자 사는 할머니예요. 술래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라앉혔습니다. 김 부장은 보기를 내려다봤어요. 이게는 뭐예요? 길에서 주워온 게예요. 불쌍해서 먹이를 주고 있어요. 민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술래 뒤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김 부장은 사무소 안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고 USB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의 빠른 대처 덕분이었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수상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김 부장이 명함을 놓고 부하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술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참고 있었어요. 휴, 정말 위험했네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술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장님, 저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보기가 술래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며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술래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영숙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USB는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한의원 주변도 둘러보고 갔어요. 순례의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더 확실한 증거요? 도연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래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보기가 갑자기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어요. 보기의 두 번째 바위 파기 시간이었죠. 보기를 따라가 봐요. 혹시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은 보기를 따라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보기는 평소와 똑같이 바위 아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죠. 보기가 파던 곳 옆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화학 냄새 같은 게 올라왔어요. 이상하네요. 이런 냄새가 왜 나지? 민수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순례도 그 냄새를 맡았어요. 분명 자연스러운 냄새가 아니었죠. 영숙이 주변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봐요. 풀이 말라 죽어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바위 주변의 풀들이 누렇게 말라 있었어요. 마치 독성 물질을 뿌린 것 같았죠. 누군가 이곳에 화학 물질을 뿌렸나 봐요. 민수의 추리였습니다. 순례는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보기가 위험하진 않을까요? 일단 보기를 여기서 떨어뜨려 놓아요. 민수가 보기를 불렀지만 보기는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보가, 이리 와. 순례가 부르자 보기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바위 아래로 고개를 파묻었어요. 그때 보기의 발톱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소리가 났어요. 또 뭔가 있나 봐요. 순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수는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팠어요. 이번에는 더 큰 봉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디지털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이것도 도연 씨가 숨겨둔 거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광 입구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나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 모양이었죠. 설마 이게...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더 선명했어요. 분명히 의식을 잃은 사람을 운반하는 모습이었죠. 녹음기를 재생해 봤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019년 9월 16일 오후 5시 폐광에서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나와 같은 목격자인 것 같습니다. 순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다른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거였어요. 저 사람들이 목격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일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증거를 나누어 숨겨뒀습니다. 보기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순례는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보기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 순례를 올려다봤어요. 보기는 정말 영리한 개예요. 도연 씨가 증거를 숨기는 걸 다 봤나 봐요. 영숙의 말에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가 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마지막 녹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16일 저녁입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그들이 나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증거들로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술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보기도 술래의 울음소리를 듣고 낑낑거렸죠. 그날 밤 10시 보기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보통 때라면 한의원에서 조용히 쉬어야 할 시간인데 보기는 계속 문을 긁으며 나가려고 했어요. 술래는 보기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봤죠. 보가, 왜 그러니? 밖에 뭔가 있니? 보기는 술래를 돌아보더니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 했죠. 술래는 결국 보기를 따라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의원을 나서자 보기는 선산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향했습니다. 술래는 당황했어요. 보기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보가, 어디 가는 거야? 보기는 대답 대신 더 빨리 걸었습니다. 술래는 손전등을 켜고 보기를 따랐어요. 어둠 속에서 보기의 하얀 털이 유령처럼 보였죠. 10분 정도 걸었을 때 보기는 폐광 입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술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의 동영상에서 본 바로 그 장소였거든요. 보기는 폐광 입구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그러나 계속해서 짖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그때 폐광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술래는 숨을 죽였어요. 정말 누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이 폐광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술래는 보기를 끌어안고 바위 뒤로 숨었죠. 남자 2명이 폐광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상자 같은 것이었죠. 술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게 많이 나왔네. 그럼 이번 주에 다 정리하면 억 단위는 거뜬하지. 그런데 그 학자놈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입 다물고 있을까? 술래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학자라고 하면 도연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도연이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걱정 마. 기억도 없는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문화재나 감정하게 두면 돼. 기억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 일 없어. 매일 약 먹이고 있잖아. 술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억을 잃고 강제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였죠. 남자들은 상자를 트럭에 싣고 떠났습니다. 술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보기는 여전히 폐광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주인이 저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술래는 폐광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철망이 쳐져 있었지만 일부가 뜯어져 있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이 있었죠. 도연아, 혹시 거기 있니? 술래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만 보였죠. 보기가 갑자기 폐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술래는 깜짝 놀라 보기를 붙잡았어요. 보가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보기는 계속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술래에게 전해졌어요. 보기는 분명히 도연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술래는 고민했습니다. 혼자 폐광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정말 그 안에 있다면 구해야 했죠.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와 영숙이 걸어오고 있었죠. 술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숙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기가 갑자기 이리로 와서 그런데 방금 전에 사람들이 나왔어요. 술래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 내용도 함께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아드님이 저 안에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들어가면 너무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술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민수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 경찰 경험으로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보기는 여전히 폐광을 향해 몸부림쳤습니다. 술래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보기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보기의 반응이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폐광 깊숙한 곳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 소리였어요. 들렸죠? 사람 소리 들렸죠? 술래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민수와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기가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술래의 팔에서 빠져나와 폐광 안으로 달려들어갔어요. 보가! 술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기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폐광 안에서 보기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보기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술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명히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죠. 도연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술래가 폐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안에서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가 여기 계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기억을 잃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죠. 폐광 안에서 보기에 짖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였죠. 술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광 입구에서 손전등 빛이 여러 개 보이기 시작했어요. 곧 김 부장과 덩치 큰 남자 4명이 폐광에서 나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보기를 거칠게 끌고 있었어요. 보기는 목줄에 묶여 꼼짝할 수 없었죠. 보기, 술래가 소리쳤지만 남자는 보기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보기는 아픈 듯 낑낑거렸어요. 김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밤늦게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술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어요. 산책하다가 개가 여기로 뛰어가서 찾으러 왔어요. 산책이요? 밤 11시에요? 김 부장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술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혹시 누구한테서 연락 받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연락이요? 술래는 모르는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부장은 비웃듯 웃었어요. 이 개가 매일 밤 이쪽으로 와서 짖는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혹시 누군가 시킨 건 아닌가요? 민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서울에서 온 관광객이고 개는 길에서 주워온 거예요. 김 부장은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이장님, 거짓말은 안 좋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다른 남자가 김 부장 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할머니, 혹시 이름이 박술래 씨 맞나요? 술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제 이름을?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아들 찾으러 온 거 맞죠? 김 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술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제 아들 도연이를 찾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물론 알죠.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김 부장의 대답에 술래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나요? 살아는 있어요. 하지만 김 부장이 말을 끌었습니다. 그러더니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네요. 술래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민수와 영숙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USB도 찾았고 사진도 봤고 녹음도 들었죠? 술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놀라셨나요? 우리가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바위 아래서 뭘 파내는 것도 다 봤어요. 그 후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걔를 놓아주세요. 이장님, 위치를 파악 못하시네요. 김 부장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세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USB와 모든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럼 우리 아들을 돌려주실 건가요? 술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드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문화재 감정사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김 부장의 말에 술래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을 계속 감금하고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감금이라니요.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기억이 좀 없을 뿐이죠. 술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 것 같았어요. 그때 영숙이 조용히 뒤로 물러서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부장이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전화 끊으세요. 영숙은 당황하며 전화를 숨겼습니다. 전화 안 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다 봤어요. 김 부장이 신호하자 부하 하나가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이미 신고했나 봐요. 부하가 통화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런 할머니들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김 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 어디로요? 당연히 폐광 아니지. 술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폐광에 가두려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웃기만 했어요. 경찰이 와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사유지거든요. 그때 보기가 갑자기 목줄을 끊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김 부장의 다리를 물었어요. 아! 김 부장이 비명을 지르며 보기를 발로 찼습니다. 보기는 나뒹굴었지만 곧 다시 일어났어요. 보가! 술래가 달려가서 보기를 안았습니다. 보기는 다쳤지만 여전히 으르렁거렸어요. 이 미친 개가! 김 부장이 화를 내며 권총을 꺼냈습니다. 술래는 보기를 꼭 안고 몸을 움츠렸어요. 걔를 죽이면 안 돼요.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막았습니다. 왜 안 돼요?
걔가 죽으면 더 의심받을 거예요. 이미 경찰 신고도 들어간 상황에서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권총을 내렸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일까지 모든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아드님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단 증거를 안 가져오면. 김 부장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위협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부하들이 세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감시의 눈길은 여전했어요. 내일 저녁 8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생각 잘해보세요. 김 부장과 부하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순례는 보기를 안고 울었어요. 보기도 아픈 몸으로 순례를 위로하듯 하자줬죠. 한의원으로 돌아온 순례는 보기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보기는 계속 아픈 듯 신음소리를 냈어요. 순례의 마음도 보기만큼이나 아팠죠. 보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다쳤구나. 순례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책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오지 않았다면 보기가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례 씨,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숙도 절망적인 목소리로 동조했어요. 증거를 넘겨주자니 범죄를 입증할 수 없고 안 넘겨주자니 도연 씨가 위험해져요. 순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최악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갑자기 누군가 한의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했어요. 설마 김 부장 일당이 다시 온 건 아닐까요? 누구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밖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안도하며 문을 열었죠. 하지만 들어온 건 경찰복을 입은 남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온 게 이상했어요. 신고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민수는 30년 경찰 경험으로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죠. 혹시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주저하더니 신분증을 꺼냈어요. 하지만 민수가 자세히 보니 가짜였습니다. 경찰 신분증의 형태가 예전 것이었거든요. 이 신분증 가짜네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하자 가짜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들켰군요. 남자는 더 이상 경찰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죠. 이걸 맡으시면 편안해질 거예요. 순례는 그 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알았습니다. 수면제 같은 거였어요. 도망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뒷문에서도 다른 남자들이 들어왔거든요. 순례는 보기를 안고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보기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으르렁거렸어요. 할머니, 순순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아요. 가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순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죠. 그때 영숙이 갑자기 한의원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남자 하나가 영숙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어떤 봉투를 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안 돼. 남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봉투는 타고 있었습니다. USB가 들어있던 봉투였어요. 바보 같은 할머니가. 남자가 화를 내며 영숙을 밀쳤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어요. 영숙 언니. 순례가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막았습니다. 영숙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어요. 이제 증거도 없어졌네요.
가짜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술래는 영숙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서 더욱 절망했습니다. 친구도 다치고 증거도 사라지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제발 영숙 언니를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술래가 간청했습니다. 새벽 3시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술래는 벽에 기대어 앉아 보기를 안고 있었어요. 보기에 따뜻한 체온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술래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75살의 늙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젊은 범죄자들을 상대로 말이에요. 민수는 반대편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경찰 경험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만 확인했을 뿐이었죠. 술래 씨, 잠은 좀 주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이 올 리가 없어요. 영숙 언니는 어떻게 됐을지, 도연이는 정말 살아있을지. 술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하면서도 절망감이 더 깊어졌어요. 보기가 술래의 품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직도 김 부장에게 맞은 상처가 아픈 모양이었어요. 술래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죠. 보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구나. 보기는 술래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자신은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술래는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연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전단지를 만들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양평 일대를 돌아다니고 모든 게 헛수고였나 봐요. 술래의 한숨이 어둠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한계가 있었어요. 75살의 할머니가 조직 범죄를 상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아니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술래 씨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도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민수의 위로였지만 술래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보기가 갑자기 귀를 세웠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발자국 소리였죠. 누군가 와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술래는 긴장했어요. 혹시 김 부장 일당이 온 건 아닐까요? 문 밖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손전등 빛이 들어왔어요. 실루엣으로 보아 남자 한 명이었죠. 할머니, 깨어 계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김 부장 일당은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술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우철이라고 해요. 도연이의 대학 후배죠. 술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골동품상을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한영숙 씨가 깨어나서 알려줬어요. 술래는 안도했습니다. 영숙이 깨어났다니 다행이었어요. 우철이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영숙 언니가 괜찮아요? 머리를 좀 다치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지금 병원에 있고요. 술래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영숙 씨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한테 연락했어요. 할머니들이 위험하다고 폐광에 갇혔을 거라고요. 그럼 경찰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진짜 경찰은 아직 안 왔어요. 아마 가짜 신고였나 봐요. 우철의 말에 술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자신들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서 나가요.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우철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망설였어요. 저는 못 가요. 왜요? 도연이가 여기 있어요. 아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우철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일단 나가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도연이를 못 볼지도 몰라요. 술래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저도 함께 할게요. 너무 위험해요. 도연이는 제 선배거든요. 저도 찾고 싶어요. 우철의 말에 술래는 감동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보기가 갑자기 문 밖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특정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보기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보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보기를 따라가 봐요. 우철이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를 나왔습니다. 보기는 앞서 걸으며 폐광 쪽으로 향했어요. 폐광 입구에 도착하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 볼까요? 우철이 물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와서 망설일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도연이 정말 있다면 과연 자신을 알아볼까요? 기억을 잃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도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노력이 정말 헛수고가 되는 건 아닐까요? 술래는 보기를 안고 폐광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5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보기가 폐광 입구에서 멈춰서서 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분명히 익숙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죠. 술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철이 손전등으로 폐광 안을 비췄습니다. 입구에서 50m 정도 들어간 곳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걸 보니 누군가 이곳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조심스럽게 들어가 봐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네 사람은 보기를 앞세우고 조용히 폐광 안으로 들어갔어요. 폐광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보기는 망설임 없이 왼쪽 통로로 향했죠. 통로를 따라 걷다 보니 작업 소음이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다듬는 소리 같았어요. 술래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우철이 불빛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통로 끝에 넓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간이 작업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작업대 위에는 여러 개의 조선시대 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관, 도자기, 장신구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 옆에는 현미경과 각종 감정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업대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지만 체형으로 보아 남성인 것 같았죠. 보기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어요. 술래는 보기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도연이었어요. 도연아? 술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작업대 앞에 사람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술래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명히 도연이었거든요. 5년 전보다 야위고 머리가 길어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도연은 술래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식은 있었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술래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나야. 엄마야. 술래가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라고요? 죄송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도연의 대답에 술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 보기를 데려온 날 기억 안 나니? 비 오는 날 길에서 주워왔잖아. 그때 보기가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보기를 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보기야? 도연이 보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술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기억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보기는 도연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상해요. 보기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술래를 다시 바라봤어요. 정말 제 어머니세요? 그래, 아들아. 엄마가 널 찾으러 왔어. 술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술래는 작업대 위의 유물들을 봤어요. 문화재 감정을 시키고 있는 거구나. 네. 매일 이런 일을 해요. 하지만 왜 하는지, 누가 시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도연의 말에 우철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선배, 저예요. 정우철. 도연은 우철을 보더니 고개를 기울였어요. 우철이? 이름이 익숙한데. 대학 후배예요. 선배가 실종되신 후 계속 찾고 있었어요. 우철의 설명에 도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실종이라고요?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때 민수가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작업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불안해졌어요. 도연아,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가요? 왜요? 내가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어. 술래의 말에 도연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잘 돌봐주는데. 그때 갑자기 폐광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였어요. 들켰나 봐요. 우철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술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 일터인데.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위험해. 술래의 간절한 말에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보기를 바라봤어요. 보기는 도연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보기도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폐광 안쪽으로 손전등 빛이 들어왔어요. 여기 있다? 김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민수가 주변을 살펴보더니 작업실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다른 통로가 있어요. 도연아, 빨리 결정해야 해. 술래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기가 따라온다면 함께 가겠어요. 보기는 즉시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뒤쪽 통로로 향했습니다. 5사람은 조용히 그를 따라갔어요. 뒤에서 김 부장 일당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안내하는 통로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나가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기를 믿어봐요. 술래가 대답했습니다.
보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통로를 따라가다 보니 멀리서 희미한 햇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출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 출구가 있어요. 우철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보기가 안내한 출구는 폐광에서 300m 떨어진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5사람은 가파른 경사를 따라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뒤에서 김 부장 일당의 소리는 점점 멀어졌죠. 출구에 도착하자 새벽 5시의 상쾌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술래는 5년 만에 아들과 함께 하늘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도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보기 곁에 있으니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는 도연의 손을 핥으며 기뻐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술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우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번에는 진짜 경찰한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도연 씨도 있으니 증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연은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뭘 증언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술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그때 산 아래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 일당이 다른 길로 돌아서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빨리 내려가야 해요. 우철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75살의 나이에 산길을 빨리 내려가기 힘들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술래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어머니를 돕는 본능은 남아 있었어요. 보기는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찾아갔습니다. 12년간 이 산에서 생활한 덕분에 지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산을 내려가는 동안 도연은 조금씩 기억의 편린들을 떠올렸습니다. 벌초. 그날 저녁에 이상한 사람들을 봤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 내가 증거를 수집했어. 술래가 설명해 주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에 처한 거군요. 하지만 이제 안전해. 엄마가 지켜줄게. 술래의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따뜻한 감정은 느끼는 것 같았어요. 산기슭에 도착하자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철의 신고를 받고 진짜 경찰이 온 것 같았어요. 저기 봐요. 민수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경찰차 3대가 폐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구급차도 함께였어요. 영숙 언니도 온 것 같아요. 술래가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구급차에서 영숙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았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 같았죠. 경찰들이 폐광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김 부장 일당은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곧 체포되는 소리가 들렸죠. 항복해.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술래 일행은 경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그들을 알아봤어요. 혹시 신고하신 분들인가요? 네. 저희예요. 우철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도연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5년 전 실종 신고된 박도연 씨인가요? 네, 맞아요. 술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곧 더 많은 경찰들이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영숙이 술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술래야, 정말 다행이다. 언니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보기도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부장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고
폐광 안에서 수십억 원 어치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어요. 도연은 의료진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5년간 약물을 투여받아서 기억에 문제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 돌아올 거예요. 의사가 순례에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뇌 손상은 없어요. 순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순례는 도연과 보기와 함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무덤 앞에서 순례는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들, 도연이를 무사히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도연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기억은 희미했지만 조상에 대한 예의는 몸에 배어 있었어요. 보기는 바위 근처로 가서 한 번 더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 행동이었죠. 보가, 이제 그만 파도 돼. 순례가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기는 순례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기다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순례는 도연과 보기와 함께 그 아름다운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례는 돌아봤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따뜻한 걸 느껴요. 그거면 충분해, 아들아. 순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으니까요. 보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5년간의 긴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죠. 1년 후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양평선산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순례는 이제 76살이 되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도연이 무덤 앞에 제물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조상을 섬기는 마음만큼은 온전했어요. 옆에서 13살이 된 보기가 얌전히 앉아 있었죠. 조상님들, 올해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도연이 절을 올렸습니다. 순례도 함께 절을 했어요. 보기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가끔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벌초를 마치자 큰아들 진수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 두 손자까지 함께 온 거예요. 아이들은 보기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죠. 보기 삼촌. 8살 손자 민준이가 보기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보기는 기분 좋게 아이의 얼굴을 핥아줬어요. 5살 손녀 서연이도 보기 등을 쓰다듬었죠. 할머니, 보기가 정말 우리 도연 삼촌을 찾아준 거예요? 민준이가 순례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번째 듣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은 항상 신기해했어요. 그래, 보기가 없었다면 삼촌을 못 찾았을 거야. 순례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만족해했어요. 도연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기억 속의 조카들은 아직 낯설었지만 지금 보는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삼촌,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서연이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보기랑 같이 산책할까?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보기도 일어서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선산 주변을 걸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기가 끊임없이 파던 그 바위는 이제 평범한 돌덩어리일 뿐이었어요. 보기는 그 앞을 지날 때 잠깐 멈춰서서 바라봤지만 더 이상 파지는 않았죠. 보가, 이제 안 파도 돼. 순례가 말하자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족들을 따라 걸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한영숙의 한의원 앞을 지날 때 영숙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술래야, 올해도 어김없이 왔구나. 언니, 안녕하세요. 술래와 영숙은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우정이었죠. 도연 씨, 요즘 어떠세요? 영숙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의 표정은 작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민수 이장도 마을 사무소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올해는 가족이 더 많이 오셨네요. 네, 이제 진짜 가족이 다 모였어요. 술래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영숙의 한의원에서 했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보기도 특별히 맛있는 개밥을 받았죠. 식사 중에 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뭘 감사하다고 하니?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요. 도연의 말에 술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진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75살 나이에 그 모든 일을 해내시다니. 혼자 한 게 아니야. 보기가 있었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 술래는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보기는 배부른 듯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별이 정말 많네요. 여기는 원래 별이 잘 보여. 술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도연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어릴 때 저랑 함께 별 본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여름밤에 마당에서 함께 누워서 별자리 찾던 기억이요. 술래는 기뻤습니다. 도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보기가 두 사람 사이로 와서 앉았습니다. 마치 가족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보가, 고마워. 술래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보기는 술래의 손을 하드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연도 함께였어요. 보기는 차에 올라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5년을 기다렸던 시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운 추억일 뿐이었죠. 보가, 가자. 도연이 보기를 부르자 보기는 기꺼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차가 출발하면서 술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양평의 아름다운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있었으니까요. 보기는 도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5년간의 긴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죠. 엄마, 내년에도 함께 벌초 갈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 함께. 술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기도 꿈속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뒤에는 양평의 푸른 산들이 남았고 앞에는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일상에는 진짜 가족이 모두 함께할 거예요. 보기의 5년간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